안녕하십니까. SPM 리서치의 김영재입니다. 주중 시황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시장 상황이 워낙에 변동성이 큰 상황이어서 시황 방송은 좀 짧게 하겠습니다. 다들 많이 지치신 것 같기도 하고 저도 많이 지쳤습니다. 이번 주 초에 파생 상품 같은 경우는 마진콜이 속출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됐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증거금을 상당히 많이 넣어놓는 편이거든요. 다른 투자자분들하고 비교해보면 한 서너 배 정도는 더 여유 있게 잡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유지 증거금의 한 2배, 3배 정도를 제가 넣어놓고 있는데, 이번 주 월요일에 시장 급락이 나와버리니까 바로 마진콜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월요일에 좀 정신이 없었고, 저 같은 경우는 여유 자금을 RP에 묶어 놓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RP요. 연수익률이 한 4% 정도 되기 때문에 좀 짭짤하죠. 그래서 거기에 넣어놓다가 돈이 필요하면 다시 파생 상품 계좌로 옮기고 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왔었는데, 이게 새벽에 그런 일이 발생이 되니까 달러 RP를 풀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환전도 오전 10시부터 되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이 나타났었는데, 아마 저하고 비슷한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은 제가 이런 조언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 통합증거금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그런 증권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달러만 증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유로나 엔이나 한국 원화까지도 증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급할 때는 원화로 입금을 시켜버리면은 그걸 달러로 환산해가지고 증거금으로 인정하는 그런 증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화 거래가 안 되는 그 시간대에서는 통합증거금 시스템을 이용해서 외화 거래가 될 때까지 오전 10시 정도까지는 좀 시간을 벌면서 버티는, 실전에서는 그런 방법도 쓸 수 있다. 그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피곤한 그런 상황인데, 일단 한 고비는 넘어가는 듯 하고요. 그런데 이러한 고비를 넘어가는 게 모든 게 해결됐기 때문이 아니라 자산시장이 크리티컬 포인트에 진입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그러한 관점에서 시장 흐름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또 이번 주 국채 입찰하고 맞물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국채 입찰 타이밍에서 크리티컬 레벨까지 들어간 그 자산시장 흐름을 좀 안정시키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3년물 국채 입찰 들어가죠. 내일이 10년물이고요. 이번 주 월요일 같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 미국 국채 시장 난리가 날 겁니다. 지금은 일단 시장 안정 쪽으로 분위기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장 분석하는 내용 보면은 아직도 이 폭락에 대한 그런 가능성을 계속 거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의 중소형 운영사들 보더라도 안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옵니다. 보시면은 80% 폭락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50% 조정 가능성, 80%는 폭락이고 50%는 조정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50% 하락이 조정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근데 제가 이 대목에서 이번 주에 좀 참고할 만한 자료고 또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하고 좀 비슷한 그런 의견을 찾았습니다. 그 말씀 한번 드릴게요. 미국이 경제적으로 고립된다면, 그렇다면 달러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리고 지금의 정책적인 흐름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런 논조의 분석입니다. 보시면은 해외 결제 시스템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IMF가 집계한 수치 보면은 20년 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20년 전이면 2000년 정도가 되는 것이고, 그때는 달러 결제 비중이 전 세계에서 한 70% 정도 이렇게 됐다라는 것이고요. 아주 오래전에는 뭐 80%를 넘은 적도 있고, 1990년대에는 좀 비중이 줄어들어서 지금보다도 더 낮았던 그런 때도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58%다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경제 시스템이 2000년 이후 정도가 지금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구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달러 결제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여기서 미국이 경제 정책을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아니라 디글로벌라이제이션으로 하면은 과연 달러가 기축통화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는가, 그 얘기고요. 그리고 또 달러의 의미가 미국의 국격, 미국 자산시장의 위치하고도 연결된다라는 것이죠. 미국 자산이 그동안에 인기를 많이 끌어왔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가 가장 인기가 좋았던 때죠. 그래서 돈들이, 세계의 돈들이 다 이쪽으로 들어왔는데, 만약에 여기를 불안하게 만들면 과연 달러가 이탈할 경우에 미국의 위치는 어떻게 되는가, 그걸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해 기준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유한 그 미국 주식이 한 18조 달러가 된다라고 집계가 되고 있는데,
이게 미국 GDP의 60%를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수치상으로는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매년 들어온다라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 보유자산을 해외 투자자들이 실망해가지고 좀 줄인다라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무역수지, 경상수지 같은 경우에 오히려 이탈이 돼버릴 수가 있는 것이고 관세로 인한 무역수지 개선보다 이러한 자산 유출이 생기면은 미국 쪽으로 더 위험하다 이 얘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미국이 순수입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물건 가지고 상품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그런데 서비스 기준으로 놓고 보면 순수출국이라는 것이죠. 금융상품이나 최근에 나오는 그 AI 서비스,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것들은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가 수출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미국 주식도 열심히 사고 이런 서비스 영역 같은 경우도 계속 소비를 하고 있는데 과연 상품 무역만으로 따질 땐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시대가 변화돼서. 그렇다면 무모한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정책은 실패 가능성이 큰 것이고 어쩌면 그런 실패 가능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계산된 하락을 진행시키고 있는 게 아니냐. 제가 지난 영상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권 초반에 만들 수 있는 불안감 그걸 한 방에 다 이렇게 반영을 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최근에 시장 흐름 보면은 빠지는 것도 한 방에 빠지는데 기회를 보다가 매수세가 빨리 들어오면서 시장이 장중에 급등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 무역 정책이 좀 완화될 수 있다라는 그 얘기 나올 때마다 지난 주말에는 나스닥 선물 2만 포인트를 바로 찍었었죠. 어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8,500까지 바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까지 나타났습니다. 특이하게도 미국 정부에서 가짜뉴스다 이렇게 부정을 했죠. 저는 그러한 점도 의도적인 하락을 만들고 있는 그런 증거가 아닌가. 정부가 굳이 시장 올라오니까 그런 립 서비스까지 할 필요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찌됐건 지금은 어느 정도 레벨을 유지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의도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제 신용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용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채권 시장하고 연결됩니다. 금리하고요. 지금 보고 계신 거는 국채금리입니다. 최저점 3.8까지 내려갔다가 하루 만에 4.2가 됩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40bp가 하루 이틀 사이에 움직이고 있는 이 상황이요. 사실 저는 이 정도 되면은 여기서는 이익 실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타이밍을 잡질 못해요. 이익 실현하려고 보고 있어도 어느 순간에 왔다 가버리니까요. 그럴 정도로 시장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걸 봐야 되는데 그 배경에 이제 신용 문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정크본드 시장이 유동성에 힘입어서 유럽 시장도 좋아지고 중국 시장마저도 좋아지고 있다 이 말씀 드렸었죠. 근데 그게 지금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 올라가면 안 좋아지는 거죠. 금리니까요. 유럽뿐만이 아니라 미국 회사채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에 연동돼서 국채 시장도 이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국채 금리 왜 이러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지금 크레딧 시장이 얼어붙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미국으로 옮아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유럽에서는 유럽 자동차 산업하고 관련된 그쪽 크레딧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사채를 팔고 있다는 것이고 신용 변동성도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건 당연히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미국의 관세를 중심으로 한 그런 무역전쟁 그것이 미국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면서 또 인플레이션 상승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이힐드 ETF 볼게요. 지금 모습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2020년 위기 때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거하고 비교하면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방향이 반전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위에서 쏟아져 내릴 때 이때도 그랬고 이때도 그랬고 시장이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떨어지는 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반전이 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다. 그걸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락폭이요. 최근에 나타났었던 그 폭 정도만 또 움직이면 위기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 위기는 주식시장 위기하고는 또 틀립니다. 신용하고 연결되기 때문이죠. 2022년하고요. 2023년 이때 문제가 좀 컸었는데 그 이후로 신용부도 수합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유명한 크레딧 디폴트 스왑 CDS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위기를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런 CDS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시장에 크리티컬 포인트에 진입했다. 그래서 더 세게 밀어붙이기보다는 시장 한번 완화 분위기 만들어줄 만한 타이밍이 됐다. 그 배경에 이러한 흐름이 나타났었다. 그걸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국채 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3년물, 10년물, 30년물 국채 입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분위기를 계속 안 좋게 끌고 가는 것 자체가 상당히 많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 3년물, 10년물 국채 입찰 이 결과 나오고 그 시장 분위기 한번 파악하고서 이쪽 신용시장 얘기 그리고 반등이 일단 나오고 있죠. 이 반등이 한 차례 지나간 다음에 그때 시장 모습 한번 보면서 목요일에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